자, 안녕하세요. 2021년 이제 회계사, 세무사 이제 수험 목적 적합한 개정세법의 강의를 준비하게 된 저희 에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이윤호 세무사라고 해요. 그래서 총 개정세법이 이제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회계사, 세무사 수험의 목적에 맞춰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수험 목적 적합하게.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과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제가 진행을 하고 또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상증세법을 이제 원지윤 회계사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법인세법부터 이제 개정세법을 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출금액의 손익 인정이라고 해서 원래 작년까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도 초과된 금액은 송금 불산입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원활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송금 인정받는 손비로 이제 손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험 목적하게 우리 기부금 항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크로 마치 기부금처럼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됐으니까 얘는 전액 송금 인정받는 것이다.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도 꽤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접대비예요.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위 광고 선전비 기준 금액이 인상됐다라고 해서 우리 원래 광고 선전비는 왼쪽에도 나와 있듯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업무와 관련 있는 구매자들의 구매 의욕을 쭉 촉진시키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 송금 인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우리 거래처 같이 특정인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준 그런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금액 요건이 원래는 개당 10,000원이 하면 무조건 광고 선전비고요. 이제 합쳐서 연간 한도가 30,000원 초과하면 접대비, 30,000원 이내 금액은 광고 선전비. 근데 접대비가 한도 내 송금 인정되기 때문에 요 금액 요건이 조금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금액 한도를 좀 올려줬어요. 이렇게 금액 한도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연간 30,000원 단 개당 10,000원 이하 물품은 제외였던 광고 선전비, 특정인 대상의 광고 선전비가 개정이 돼서 이제는 개당 30,000원 이하면 무조건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30,000원 넘는 것들 중에서 연간 50,000원 넘으면 접대비, 50,000원 이내가 광고 선전비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요.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인상이다라고 해서 얘도 취지는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 또 소비 위축 이런 금액 때문에 원래 과거에는요. 저희 증빙이 없더라도 전액 송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 접대비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접대비는 아무래도 접대 투명성 이런 거 보장하기 위해서 적격 증빙이라는 서류를 좀 보유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게 신용카드 매출점표 또는 세금 계산서 이런 이제 서류들인데 좀 금액이 소액 단위는 이제 증빙이 아무래도 현실상 거래상 적격 증빙까지 갖추기 어려운 점 이런 거 고려해서 단순히 영수증만 수취하더라도 인정받는 금액이 경조금은 20만 원, 그 외에 10,000원 이하였어요. 근데 이제 개정세법으로 해서 경조금은 그대로예요. 경조금 20만 원 그대로인데 10,000원이 이제 3만 원으로 좀 업됐다. 그래서 이제 3만 원 이하까지는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또는 이제 개인 명의 카드 이런 걸로 이제 지출해도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넘는 부분만 적격 증빙 미수치,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4번은 별거 아니에요. 4번은 문화접대비에 송금 삼리 특례 적용 기한이 원래 20년도 말까지로 하고 삭제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연장이 됐다. 그래서 22년도로 연장이 돼서 뭐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저희가 알던 내용 그대로 근데 그 규정이 연장이 됐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기부금 단체의 명칭이 통일됐다라고 해서 이제 상증세에서는요 왼쪽에 놨던 이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런 단체들을 공익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법상 명칭이 이제 다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익법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소득세법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도요 공익단체로 그냥 부른대요. 그래서 수험 목적상 그렇게 그냥 명칭만 변경이 됐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혹시 뭐 공익법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을 구하시러 뭐 이렇게 나오면은 법정 지적금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 6번에요. 이제 사회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됐다라고 해서 뭐 건강, 가정,
지원센터 뭐 이런 단체가 하나 지정기부에 들어왔다. 이 정도만 그냥 방어 목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좀 굉장히 좀 그래도 중요한 계정세법이죠. 7번은 좀 굉장히 중요한 계정세법이에요. 그래서 기부금 송금산이 한도 계산 방식이 보완됐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왼쪽에 우리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가 이제 동일한데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근데 우리 기부금 한도액 구할 때 원래 법정기부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정기부라는 용어 대신에 50% 한도 기부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법정기부금 용어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50% 한도 기부금이다 이런 명칭만 아시되 저희 그냥 수업 목적상 종전 표현을 그냥 쓰긴 할게요. 이제 설명할 때는 편의상 법정기부금이다라는 명칭을 쓸 텐데 시험에서는 이제 법정기부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원래 이제 우리 한도액 구할 때 우리 기부금은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라서 한도액을 설정해요. 그 지급 능력이라는 게 기업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서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각종 기부금 해당액을 더한 금액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월결손금은 어차피 각사소에서 빼는 금액이니까 그 이월결손은 빼야 되는데 이 이월결손금이 사실 각사소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범위랑 같았어요. 즉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뭐 미공제된 결손금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각사소는 어떤 규정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의 인가결정법인들은 100% 공제해주고 그 외 법인은 60%만 이렇게 공제를 해줬었죠. 근데 이 기부금은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뭐 중소, 비중소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종전을 풀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기준 소득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모든 법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의 인가결정이 아닌 법인들을 말하는 거야. 아닌 법인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사소랑 동일해졌다. 그 각사소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부금을 풀 때 또 지정기부금도 풀어야 되죠. 지정기부금 한도도 마찬가지로 기준소득금액에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근데 중소기업은 100%예요, 여전히. 중소기업이랑 회생계의 인가결정법인 그런 법인들은 100%고 그 외 비중소기업이나 뭐 회생인가 이런 애들 아닌 법인 그런 법인들이 60%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풀 때는 우리 기부금 풀 때 문제에서 시험장에서 원래는 중소기업 여부를 이제 체크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실제 중소기업 여부가 잘 안 나왔는데 이제는 반드시 문제 풀 때 우리 중소 여부 꼭 판정하세요. 중소 여부 판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정기부금 또 이건 원래 재작년쯤에 개정된 거 사회적 기업은 우리 지정기부금 20%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주식회사 대한이나 뭐 주식회사 A가 나왔을 때 중소기업 여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여부 그거 체크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법인한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진 거예요. 우리 이월결손금을 그만큼 적게 빼준다는 건요. 이 한도액 자체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가 넓혀진 거죠. 그래서 기부 활성화 지원 목적도 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은 조세트리 제한법이어서 일단 별도로 이게 자료까지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도 이제 서식지가 좀 변경이 됐거든요. 서식지가 좀 간단히 변경이 돼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아래쪽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법정기부금 구할 때 한도가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뺀 금액의 50% 이렇게 인정되고요.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서식지가 조금 이제 입법 미비로 인해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과 별도로 좀 구하는 어떤 계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논리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 만약 이제 2차에 출적이 됐다면 요것도 똑같이 기준소득금액이 2월 결손금 뺀 금액이 이게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빼서 우리 사주조합 기부 지출하기 전 그리고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 받은 금액 빼면 그거까지 뺀 금액이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의 어떤 지출하기 전 지급 능력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30%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작년에 없었어요. 표현이 없었어가지고 요게 이제 별도로 우리 사주조합을 구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시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게 됐고 근데 지정기부금은 아직 시행규칙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정기부금은 논리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2월 결손금 빼고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을 빼고 또 우리사주조합 송금 인정을 빼고 여기에 10%나 20%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데 요거에 아직 시행 규칙이 3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업 목적상 일단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사주조까지는 일단 1차까지 안 나오고 3월 통과된 후에 혹시라도 모를 2차 대비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때 이제 통과된 후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까지는 요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기준소득 금액의 60%. 근데 중소기업과 희생기획은 여전히 100%, 여전히 100%. 그래서 그거 꼭 판정 잘 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8번째요. 감가상각 대상 개발비 범위 보완이라고 해서요. 원래 이제 현행 규정 보시면 우리 개발비라는 건 이제 지출한 비용보다는 자산성이 좀 있다. 자산 성격이 있어서 미래의 감가상각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송금이 인정돼야 되고요. 왜냐면 미래 수익에도 그만큼 공헌을 하고 있는 지출이 되는 거예요. 연구비는 올해 그냥 비용인데. 근데 이제 개발비가 법인세법상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냐면요. 원래 이제 개발비의 정의를 그냥 충족했으면 됐고요. 요건이 회사가 개발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해서 회사가 자산으로 계상하면 세법도 자산이고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비용이고 이렇게 회사 회계 처리 여부에 따라서 개발비가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렇게 달려있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취지 자체가 개발비 요건을 보완했다. 이제 개정세법은 회사의 회계 처리하는 관계없이 기업회계 기준상 개발비라는 자산 요구 충족하면 세법도 이제는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비용 처리하고 이거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 정의 충족하면 세법도 이제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상 개발비 요건 충족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9번에 즉시상각 의제대상 추가라고 해서 우리 보통 비용 계상할 걸 이제 자산인 걸 비용 계상했을 때 이제 즉시상각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과세관청과 법인의 어떤 다툼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소액수선비나 애초에 단기 소모성 자산, 뭐 컴퓨터, 전화기 이런 거 그리고 특수상황, 어떤 시설기체, 기술 낙후 이런 생산사비 폐기 손실은 전액 송금 인정이 됐죠. 뭐 1,000원을 제외한 금액 이거 있었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거기 하나 추가돼서 원래 있었던 규정에 하나가 추가돼서 이제는 사업의 폐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획에 따라 임차 사업장에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대요. 우리가 빌렸어요. 사업장을 빌렸는데 그걸 이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막 이제 내가 이제 했던 뭐 화덕 피자집에 화덕 같은 거 다 이제 철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거를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송금 인정해 주는 게 중인데요. 얘 또 똑같이 비만가액은 1,000원 남기셔야 돼요. 비만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 이렇게 1,000원 제외. 똑같이 요 시설 개체 기술 낙후랑 동일한 성질의 사유가 하나 들어왔다. 근데 사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얘가 소득세는 원래 있었어요. 소득세 있었는데 법인세는 없었거든요. 근데 소득세법 준용해서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 그래서 1,000원 제외한 금액은 이제 송금 인정된다. 그 다음 우리 10번에 대선 사유 해외 채권에 회수 불능 추가다라고 해서 원래 해외 채권은 우리 이거 다 대손됐거든요 라고 입증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도 우리 해주고 싶은데 입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확인이 잘 안 된다. 송금 불산이. 근데 법인들은 진짜 못 받는다. 해외 채권 못 받는다. 이러면서 완화시켜줬어요. 요건을 좀 완화시켜줘서 취지가 해외 채권 대손 처리 시 납세 협력 부담 완화라고 해서 이제 뭐가 들어왔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떤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이 확인이 됐으며 대손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송금 처리했을 때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여기는 결산 조정 사항. 절대로 신고 조정이 아니라 결산 조정으로 회사가 이제 확인 받아서 그 입증 서류랑 함께 결산서에 처리해야지만 송금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법적 청구권이 소멸됐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못 받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 조정 사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결산 조정 사유. 그래서 이제 수업 목적상으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번도 좀 중요한 그래도 개정세법이에요. 대손금, 송금 발생할 때는 가지급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명확하라고 해서 우리 대손됐어도 절대로 송금 인정받지 못하는 채권. 첫 번째가 채무보증 구성채권. 두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간 가지급금 이렇게 두 가지 있었는데 이제
구상채권은 뭐 변동이 된 게 아닌데요. 이 업무와 가지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 아래쪽에 좀 간단하게 좀 필기를 보면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써보자. 우리 돈을 빌려준 대여 시점에는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그래서 대표이사 회사 돈을 이렇게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럼 가지급금이 되겠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퇴사 이런 걸 해서 회사로부터 퇴사를 해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손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행방불명 이런 게 돼서 대손이 발생해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이게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송금 불산입인지 이게 이제 좀 모호했던 게 만약 이거를 대손 시점에 특수관계로 따진다면 이미 그 전에 특수관계 소멸됐으니까 업무와 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손금으로 송금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 이거를 대여 시점으로 판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특수관계나 업무가 가지급금이니까 대손금으로 송금을 인정 못 받아요. 이 시점이 조문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었던 그런 사안인데 대법원에서는 중간에 수성이 이렇게 소멸됐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이후에 대손됐을 때 업무와 가지금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판결이 나서 법 조문을 이제 명확히 해서 대여 시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한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자금이 어쨌든 비생산 쪽으로 활용한 거에 대한 제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여 시점 기준으로 업무가 가지고 여부를 판정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구가 이렇게 대여 시점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12번에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 지급이자 송금기속식이 뭐하니라고 해서 수험업조사 좀 중요한데요. 원래 우리 미수이자 말고 비지급이자라고 기간경과분에 해당되는 이자를 회사가 처리했을 때 어떤 기업회계 기준과의 최소화 어떤 이런 취지에서 허용을 했었어. 허용을. 다만 이제 뭐가 그래서 원래 조문문구 보면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이게 미지급이자 처리한 거잖아요. 그거를 계상한 사업면대 소급을 인정한다. 이거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연결이 돼서 이거랑 연결이 돼서 뭐가 하나 들어왔냐? 단 이렇게 든 거예요. 단.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한다. 즉 이자 갚을 날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꾼 거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특수관계인 간의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항상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 법인들이 조세회피 수단을 알고 있냐면 우리 예를 들어 1월 1일에 이렇게 돈을 빌린 거예요. 1월 1일에 돈을 차입한 거예요. 차입. 1억. 그리고 상환일이 이제 지금은 어쨌든 2년 뒤라고 했지만 상환일이 보통 이제 없게끔 그냥 특수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한 20년도, 이게 21년도 했을 때 이제 결산 분기에서 이제 미지급이자가 허용되니까 요 이자도 한 뭐 그냥 적정이자 한 8%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800만 원의 미지급이자를 그동안 송금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세법에서도 허용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대로 송금 인정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특수관계인가 이렇게 돈도 안 준 기간경과분 이자는 이제는 송금 불산입이다.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관계인가 이렇게 1년 초과해서 장기간 빌린 돈은 현금 나갔을 때 실제 상환할 때 회사의 순자산 감소할 때 송금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경과분의 미지급이자가 원래는 다 허용됐는데 이제는 허용 안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부인하는 세무정이 있어야겠죠. 이게 만약 특수한 거래였으면 송금 불산입 800만 원 유보. 그래서 나중에 상환 시점에 이렇게 추이될 거예요. 현금 나가는 시점에 추이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상장 주식 시가 산정 방법에 합리화라고 해서 우리 부당행위는 시가로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가가 첫 번째는 특수 외의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거래된 가격. 단 우리 상장 주식이라는 걸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에서 거래했으면 원래 거래일의 최종 종가다. 그래서 종가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요즘 이제 주식이 너무 거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종가가 이제 거래 가격보다 이게 거래 가격이고요. 이게 종가고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산정을 좀 더 이제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상장 주식의 시가는요. 제일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아래쪽을 봐보면 원칙이 사실 요거예요. 원칙은 요거예요. 아래쪽이
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가 장내 거래 시 해당 거래 가격 시가로 인정하다. 그래서 원칙은 거래 가격이다. 이제 종가가 아니라 거래 가격이 당연히 시가잖아요. 그래서 거래 가격이 시가인데 이게 단이에요. 단 예외.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 두 가지. 첫 번째, 상장 주식을 대량 매매로 거래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했다. 이거 일단 기본 전제가 다 특수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거래일의 종가를 그때는 시가로 보세요라고 이제 합리화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이제 규정이 됐냐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넣은 거면 이제 20% 할증 적용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 산정할 때 할증 적용 이거는 상증세를 좀 따온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도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현저한이 검토 뭐 저가양도 고가 이런 거 할 때 그때 5%와 3억 이런 거 판단할 때 주식은 원래 안 했었잖아요. 주식은 시가가 완전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팔 거면 무조건 비싸게 매입하면 부당이익을 봤었었는데 이제 원래는 장내 거래일 때만이다라는 문구가 있었었는데 이제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시켜놨죠. 이제 거래 가격이나 종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장내 거래라는 표현은 굳이 조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빠졌다. 그 다음에 14번은 간단하니까 말로만 보시면 용역 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 방법 명확하. 그래서 종전 규정은 우리 원가에 1 플러스 원가 이익률 이런 거 이제 곱하면 그게 매출액 이렇게 이제 원가 방식으로 구하는 시가가 있었는데요. 주로 건설회사, 건설용역 이런 걸로 이제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시가의 범위에는 특수 외의자의 거래한 가격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률도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15번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연결법인간 용역거래 시 부계부 적용 기준의 마련이라고 해서 우리 연결법인끼리 뭔가 금전이나 용역 같은 거를 무상 처리대여하면 부계부다라고 했었는데 연결법인끼리 이런 거래를 왼쪽에 거래를 했는데 이런 거래를 했는데 지금 연결법인 수익이 변동이 없대요. 그럼 이거는 부당행위가 아니라 조세 회피가 없기 때문에 부당행위 아니에요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뭔가 싸게 넘겼더라고 하더라도 한쪽에선 이렇게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그게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조세 회피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는 제외 부당행위 계산해서 제외시키자라고 이제 법을 합리화시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결손금 2월 공제기 확대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결손금 2월 공제를 확대시켜줬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개정이 됐는지 연형을 살펴보면 10년에서 15년으로 개정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는 적용 시기가 작년부터예요. 작년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개정이 됐지만 작년에 사실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20년도 결손금부터 15년이요. 그래서 말 문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개정 연형을 좀 보시면 우리 09년 전에는 5년밖에 이월이 안 됐었어요. 2월 결손금이. 09년부터 개정이 돼서 이제는 19년도까지 10년이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고요. 20년도부터는 15년이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말 문제 목적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계산 풀 때는 보통 2월 결손금이 쓰이는 뭐 기부금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개정 문제 중에서는 올해 이제 21년도 시험이잖아요. 21년도 시험이니까 2011년께 딱 10년이 되네요. 이렇게 1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딱 이제 10년간 이월이 된다. 계산 목적으로는 여전히 그냥 10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말 문제 목적으로는 우리 15년으로 20년도부터 15년 이렇게 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의 대상 추가라고 해서 우리 원래 아까도 배웠죠. 기부금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원칙은 60%인데 뭐 중소기업이나 회생계 인가결정법인 등은 100% 다 빼주잖아요. 거기에 그냥 법인이 추가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추가됐다. 그 다음에 18번 PFV라고 해서 프로젝트 금융회사 얘네들도 주로 이제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도관에 불과해요. 그 법인이 번 돈은 개인의 어떤 집합체, 주주의 집합체, 투자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관설이에요. 도관설.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 90% 이상에 해당하면
소득공제해주면서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인데 얘가 조특법으로 이관이 됐대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조특법으로 얘네들 회사만 이관했대요. 나머지 뭐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남아있는데 PFV는 성질이 조세특례 성격이기 때문에 조특법으로 이관을 했어요. 별거 아니고 대신에 이거 뒤에서도 나오는데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로 이게 개정이 된 게 하나 있거든요. 잉여금 대상 사업연도. 즉 법인이 이렇게 번 돈을 투자회사가 이렇게 번 돈을 뿌려서 90% 이상 이렇게 100 벌었는데 90배 당하면 얘가 90원 이렇게 공제해 주잖아요. 근데 이 공제를 언제 해줘야 되나 시기가 조문에 없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때 X1년도, X2년도 보통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다음 사업연도 초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의에 속한 연도에 공제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 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해야 된다. 이게 법문구랑 든 거예요. 그래서 결의일이 아니라 소득공제 시점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예요.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 그거 하나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 2월 공제가 확대됐고요. 미공제 2월액 송금산이 허용이 이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우리 종전까지 규정을 보시면 원래 5년간 이월돼서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돼야 되는데 이제 10년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만약 공제 혜택을 못 받았으면 소멸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10년 내 미공제 외국 납부 세액 2월액은 그 10년이 끝난 다음 4년인데 송금으로도 이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의 장벽 이런 게 많이 허물어져서 해외 진출하는 기업도 많아졌죠.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취지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내 못 받았으면 심지어 다음 사면대에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고 손금으로 인정한다. 손금에 산입한다. 요거까지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외국 납부 세액공제상 송금 산입 방식 폐지라고 해서 마치 제목만 보면 우리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세액공제 방법과 송금 산입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종전 표현이었는데 송금 산입 방식 폐지라고 해서 폐지 이게 된 게 아니라 문구만 폐지된 거예요. 문구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요. 이제 아래쪽에 좀 이거는 좀 정리해 볼게요. 아래쪽에 좀 정리해 보면 원래 우리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총 3가지가 있죠. 직접 외국 납부 세액이 있고 간접 외국 납부세 우리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인세를 낸 금액 그거 이제 배당에 대응해서 간접적으로 낸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외국 납부세 공제로 간접적으로 냈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받았고 의제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우리 감면받는 어떤 나라에서 그 감면 효과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의지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세액공제 방식을 만약 이제 선택하면 이거 지금 비용 처리돼 있단 말이에요. 직접 외국 납부세. 그래서 송금 불산입시키고 세액공제 이렇게 해줬죠. 우리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배당에서 외국에서 낸 세후 배당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낸 세후 금액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그로스업처럼 배당 세액공제 이 논리처럼 하기 위해서 입금으로 간주시켰어요. 입금으로 간주시켰고 의제 외국 납부세액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의제 외국 감면받은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 그럼 이제 직접 외국 납부세액은 송금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비용 처리돼 있으니까 송금 불산입이 아니다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라고 그냥 법 문구를 명확히 시킨 거예요. 근데 과거에 또 간접 외국 납부세액 뭐가 문제가 있었냐? 이거는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모회사가 여기 있고 자회사가 여기 있는데 얘가 이제 배당을 줬잖아요. 근데 자회사가 110, 즉 세후 배당 이거 준 거란 말이에요. 세후 배당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낸 법인세예요. 근데 지금 모회사가 자회사 통해서 얼마 낸 금액은 빼주겠다 이런 금액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세후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간접 외국 납부세액도 똑같이 송금 산입 할 수 있다. 세액공제로 송금 산입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미 세금이 빠져있는 금액인데 다시 송금 산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그냥 그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세금을 낸 후 세후 지원이니까. 감면받은 요거 의제 외국 납부세 마찬가지예요. 감면 후 소득이니까 외국에서 이미 감면 후 넘어왔어요. 세금 빠져있는 금액이에요. 별도로 이거는 회계 처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용 처리하진 않았지만 그 비용이 빠져있는 금액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산입 방식을 문구를 삭제시킨 거예요. 그냥 송금 방식 문구를 삭제시킨 거지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고 문구만 삭제시켰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에 내용 보시면 우리 입금 산입하는 간접 외고 납부세액 명확화해서 세액공제를 이렇게 선택한 경우에만 간접 외고 납부세액이 입금이다. 그래야지만 세액공제가 정확히 그로스업했다 배당세액공제랑 동일한 논리로 입금 산입했다가 외고 납부세액공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금 배산입 때는 외국세액 명확화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송금 배산입이다. 그럼 거꾸로 세액공제 선택하지 않았으면 송금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직접 외고납부세액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직접 외고납부세액과 관련된 내용.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송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랑 똑같은데 이제 문구만 명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법에 미비점이 있었던 거죠. 간접 외고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후 재원인데 세액공제 선택 안 하고 다시 송금으로 또 인정받는 그런 이중혜택 관점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됐다. 그래서 여기 문구 보시면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하는 거로 바뀌었지. 세액공제와 송금 산입 방식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요게 이제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도 동일하게 겪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특법상 세액공제 2월 공제 기간이 대부분 5년이었는데요. 10년으로 그냥 확정됐대요. 그 정도 참고 목적 보시고. 우리 중간내납 의무라는 것은 법인이 이제 세금을 좀 할부로 미리 선납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학교에 집중해라. 중간내납 의무가 면제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 초중고 사립학교가 그냥 들어왔다. 중간내납 의무 면제 대상에 유치원, 초중고 학교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초중고 학교가 들어왔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유치원은 없네. 네, 초중고만 보시고. 그 다음에 24번은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25번도 스킵해도 돼요. 그 다음에 26번은 방어 목적으로 보는 건데요. 아마 시험에 계산 문제까지 나오기가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이 있었고요. A라고 해볼게요. 합병법인이 B라고 해볼게요. 피합병법인 합병 전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예를 들어 기한이라고 적을게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었고 또 합병법인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200이 있었대요. 근데 피합병법인이 사실 합병법인한테 흡수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적격 합병이면 세무조항도 흡수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격 합병 적정 분할이면 세무조항이 승계되고 우리 만약에 비적격이면 어떻게 돼요? 비적격 합병이면 대충이나 퇴충이 채권이랑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고 나머지 세무조정은 인정 안 되잖아요. 그리고 2월 결석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2월 결석금도 적격이면 승계되고 근데 적격 합병할 때 그럼 이제 피합병분이 세무조정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승계가 되는 건데 승계 후에 우리 기부금의 한도초가 2월 송금 산입액으로 10년 이월되잖아요. 그때 소득을 어떻게 정하냐? 즉 합병법인 피합법인 합쳐서 정해야 되냐? 각각 구해야 되냐? 그게 법에 없었었어요. 근데 당연히 논리상 우리 A의 소득과 B의 소득을 각각 사업부가 다르니까 요 소득 기준으로 A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고 B의 소득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 초과액 계산해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각 사업부의 소득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 산입을 이렇게 해라라고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분할 이런 거 다 스킵하고 수업 목적선 넘어가도 되고요. 28번에 연결납세 주교시 완전 지배 명확하라고 해서 우리 완전 지배라는 건 모의사가 자회사를 100% 완전 지배할 때 단 뭐 주식 매 선택권 이런 거 5% 범위 내에서는 제외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자기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 주식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자회사가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데 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어차피 내 거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 90% 이렇게 자기 주식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 주식 뺀 90%를 지배해도 완전 지배다. 그렇게 그냥 명확하 자기 주식이 제외된 금액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어도 완전 지배다라고 완전 지배다라는 개념을 자기 주식 제외해도 괜찮다. 이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바뀐 거다. 그 다음에 수업 목차사 29번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개정인데요. 우리 토지 등 양도소득법 일사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각사소로 한 번 과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일세로 한 번 더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중과세를 하는 거죠. 투기 방지에서. 그래서 우리 종전 규정은
이게 투기 방지 목적인 주택, 별장 이런 거 과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율이 10%, 그리고 미등기는 40%였어요. 참고로 미등기는 40, 이렇게 적어볼게요. 미등기. 그리고 비사토 있었죠. 비사토도 우리 10%, 미등기 40. 근데 뭐가 개정되냐면요. 첫 번째 세율이 우리 투기, 주택, 개인이 팔면 이제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개인이 법인한테 귀속시키고 전환시키고 법인 전환하고 법인 명의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술수를 불리는 건데 그래서 세율을 올렸다. 20% 이렇게 주택만 올렸어요. 비사토는 여전히 20이에요. 그리고 주택에 준하는 자산, 분양권이랑 조합업 이중거 이거 주택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과세 안 하면 우리 투기 방지 목적 달성 못 하겠죠? 똑같이 20%. 근데 이건 등기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등기 세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도 올라가고요. 과세 대상도 늘어났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입주권, 분양권도 과세 대상 포함됐고 세율이 이거는 각사수 세율이고요. 추가해서 토지대 양도소득세 10%에서 20%로 상승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작년 2차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작년 2차에 이게 이슈되고 있다고 꼭 보시라 했는데 진짜 나왔죠. 1차에도 텐션 받아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보세요. 각사수 한 번 과세, 토지대 양도소득세 한 번 더 과세, 두 번 과세 세율 반드시 가시고 비사토는 여전히 10%예요. 그 다음에 30번에 방금 배웠던 토지등 양도소득 법일세 이게 투기 목적인데 투기 목적 아닌 것들은 과세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하나가 늘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어떤 주택 건설 양도량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어쩌고저쩌고 양도소득 이게 아니라 그냥 늘어났다. 그 다음에 비수익 사업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이제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 이런 것들 비수익 사업은 과세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가 추가됐다. 뭐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계획을 통해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사업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미완료 소득에서 투자 상승 협력 촉진 세제로 바뀐 그 이제 과거 미완료 소득 구미완료 소득 그건데 우리 투자 포함 방식이 있었고요. 투자 제외 방식이 있었는데 투자 포함 방식의 세율이 원래도 65%였어요. 기업 소득이 65%였는데 지금 기업 소득이 70%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회에 환류하면 세금 안 내게 해줄게 그게 이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임금 종업원들 임금 지켜서 가계소득 증가시켜서 사회 선순환 구조 유도하거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거나 이러면 이제 환류한 거기 때문에 과세 안 되는데요. 그 환류 대상 금액에서 원래는 총 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인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액이었는데 그게 8천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8천으로 바뀌어서 환류액을 넓혀줬다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법이 뭐 체제 정비됐다, 옮겼다, 이관했다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34번도 실무 목적으로 패스해도 되고요. 35번도 외국법인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법인세법 개정사법은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부가세법 개정사법 이어갈게요. 쉬었다 할게요.